안녕하세요. 지원지아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21강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여기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그리고 뒤에 지역사까지 하면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는 이번 주차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까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차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연휴 전 마지막 주말이에요. 15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연휴죠. 수험생은 연휴가 없잖아요,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우리 또 연휴 때 또 부족했던 부분들 바짝 당겨서 약점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날 따뜻해지니까 좀 더 공부하기 수월할 거예요. 자, 여기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대개 연도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뭔지 알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 전후의 사건을 선지해서 고르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연도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각 국가별로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을 함께 볼 거예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시기별로 5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치랑 경제랑 같이 엮어서 봐야 이 흐름이 한눈에 들어와 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역시 여기 파트 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로 연도는 다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역시 연표 문제고요. 네, 흰색인가 보다. 이렇게 가끔 뭐 사건의 개념을 묻는 문제도 등장을 하지만 압도적으로 90% 이상은 연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13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야? 어느새 우리 1강 한 게 엊그제 갔던데 그쵸?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럼 마지막 강의도 힘차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이게 함께 볼 건데 수업은 정치발전 쫙 보고 경제발전 쫙 볼 거예요. 아시겠죠? 정치발전 보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볼 건데 미일 안보 조약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에 체결했잖아요. 이때부터 일본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일본 내 보수 세력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군대를 창설하고 또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유대를 더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일본 내 진보 세력은 평화 헌법을 유지하고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을 반대해서 일본은 그냥 군대 없이 평화적인 국가로 나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주장을 계속 내세웠잖아요. 이 안보 강화에 맞서서 사회당 그 진보 세력 일본 진보 세력 내에 좌우파가 통합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일본 내에서 좌파 우파가 통합을 한 게 아니라요. 일본 사회당, 일본 진보 세력 내에서 좌파 우파가 통합한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예시예요. 우리나라 좌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고 우파는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전체 좌우파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 또 좌파 우파가 나뉠 거예요. 좀 더 급진적인 사람을 좌파,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을 우파. 그거에 그 예시를 빗대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 내 좌파 우파가 통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사회당, 일본 진보 세력 내에서 좌파 우파가 통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통합을 진보 세력이 통합을 하니까 일본 보수 세력도 저기 진보 세력이 좀 거대해졌는데 우리 이렇게 따로 있다가는 진보 세력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주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당도 통합을 하자. 그래서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합니다. 이걸 자유민주당이라 해요. 이 일본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에서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자유민주당과 55년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유민주당이 통합되는 과정 진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 보수 정당이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 그리고 거대 진보 정당이 사회당, 이 둘이 대립하는 양당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유민주당이 독점한 일당 독재한 체제가 55년 체제가 아니라 자민당이랑 사회당이랑 대립하는 양당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게 195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5년 체제예요. 글씨 이쁘게 써줄게요. 다만 이 55년 체제 내내 38년 내내 자민당이 집권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55년 체제의 정확한 개념 알아둡시다. 일본 자민당이 그 일당 독재한 게 55년 체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자민당은 55년 체제 동안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장기 집권을 하긴 합니다. 그때 이제 경제 우선 정책을 내세워요. 일본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다음 1960년대 보겠습니다. 자민당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을 추진해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듯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유대를 더 강화하겠다, 군사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에 맞서서 사회당, 진보 세력이, 일본의 진보 세력이 안보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고요. 또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 반대를 추진을 해요.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여는 게 안보 투쟁이에요. 근데 자민당이 당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 주도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개정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1960년대 일이에요. 60년의 일이야. 그래서 미일 군사유대가 강화되고 군비를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1970년대는 로키드 사건이라 해서 자민당 총리가 미국 로키드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로키드사는 미국의 방산업체, 그러니까 군사 물품 만드는 사업체예요. 근데 이렇게 일본한테 뇌물을 줬나봐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로키드 사건은 연도랑. 그리고 80년대는 일본 정치적으로는 큰 사건이 없었고요. 90년대 들어서 또 특별한 사건이 생기죠. 이제 옆에 경제 파트에서 보겠지만 80년대 후반 이후로 일본의 경제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뭐 로키드 사건 같은 자민당의 부정부패가 계속 드러나죠. 어떻든 어느 나라든 어떤 역사로든 한 당이 독점을 하면 어쨌든 썩고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55년 체제가 붕괴합니다. 자민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일본의 국회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대략 한 480석 되는 것 같아. 이건 그때만 달라요. 이때 이 93년 총선 때 자민당이 43% 정도 차지해요. 절반을 못 넘었죠. 그리고 나머지 소수 정당들 한 7개가 57%를 차지한 거야. 그래서 그 7개 정당이 짝짝꿍해요. 우리끼리 그러면 합치자. 그래서 자민당이 아닌 7개 정당들이 합쳐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출범합니다. 이거 이해가요? 나머지 7개 정당들이 합쳐서 하나 된 거대한 정당, 그걸 비자민당 연립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만들어서 그 거대한 비자민당 연립정권에서 총리를 내죠. 그 인물이 호소카와 모리히로예요. 이해가나요? 여러분, 일본의 정치는 우리랑 좀 다른 거 아나요? 이거 설명을 먼저 하고 가야겠다. 우리는 국회의원 따로 대통령 따로 뽑죠. 일본은 저 480석 중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과반이 넘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50%가 넘는 정당에서 총리를 뽑습니다. 즉
자민당이 50%가 계속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자민당이 43%밖에 못 얻은 거죠. 93년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개가 합치면 57%잖아. 그럼 과반이 넘죠. 거기서 총리를 다시 내세우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때 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소카와 연내각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수립했다. 호소카와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얼마 못 가서 자민당 연립정부가 다시 등장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당끼리 연대하면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어디든. 다음, 그럼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비자민당 연립정권이랑 민주당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60%를 넘겼어요. 여기는 7개 정당이 57%였죠. 2009년 때는 민주당 단독으로 6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리를 또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단일 정당 최초로 정권을 교체해요. 이해 가요? 93년 때는 7개 정당이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단일 정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다만 2009년 민주당 집권 때는 민주당 단독으로 60%를 넘겼기 때문에 단일 정당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집권도 시험에 나오니까 연도랑 내용이랑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수능에 2025학년도 대수능에 나왔어요. 일본 민주당이 480개 의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토야마가 정권을 인수받았다. 이해가죠? 그래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이랑 다른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이 정책을 실패하면서 2012년 자민당이 다시 재집권을 했고요. 이 사람 유명한 아베 정권이죠. 그래서 아베 내각이 수립됐고 이후 자민당은 계속 우경화 보수 정책을 내세워요.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자위대 지위도 강화하고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일본을 지키기 위한 더 군사적인 권한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약간 다시 이제 좀 더 보수 정당이 우세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 총리분 이번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당선됐다고 그때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본의 정치 발전. 제일 중요한 건 55년 체제 수립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비자민당 연립정권과 민주당 내각 집권하는 과정 구분해서 알아두고요. 중간에 저 안보투쟁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제 성장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연히 일본 경제도 파탄이 났겠죠. 근데 6.25 전쟁 특수랑 미국 경제 원조로 경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중화공업, 전자산업, 무역 자유화 등을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고요. 연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을 합니다. 진짜 잘 나갔어요. 그때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1964년에는 도쿄 올림픽도 개최합니다. 이제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지만 기술 개발이나 경유의 합리화로 위기를 극복했고요. 80년대는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해서 일본 경제가 호황이 돼요. 근데 다만 이때 이제 일본이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을 하죠. 경제 2위까지 추격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잘 나가는 게 이제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마찰을 겪습니다. 왜 미국과 일본이 무역을 하는데 미국은 계속 소대만 보냐, 이건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1985년에 플라자 호텔에서 5개 국가의 대빵들이 모입니다. 이때 대빵들은 경제부 장관들이에요. 각 국가의 경제부 장관들, 이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경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요. 이때 한 거는 엔화,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 시험이 아니죠. 엔화 가치 상승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다만 엔화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일본의 수출이 줄고 미국의 수출이 증가해요. 반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갔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미국은 그 어찌됐든 그 일본이어도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혼내주는 혼내주는 게 맞나? 목숨을 끊어놓는 그런 국가예요. 뭐 미국이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아닌데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펼친다, 경제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수출 기업들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니까 수출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니까 거품 경제가 형성됩니다. 금리가 싸죠. 금리가 뭐냐면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이자예요. 돈은 공짜로 빌려주지 않아요, 은행들이. 돈을 빌리면 그 빌려준 값을 내야 돼. 그걸 금리, 이자라 그래요. 근데 금리가 너무 싸면 거의 뭐 그냥 예를 들게요.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10원이야. 기존에는 다시 기존에는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2,000원이야.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춰주면 100만 원 빌렸는데 금리가 10원이요. 훨씬 그 100만 원 빌렸을 때 내야 되는 돈이 2,000원에서 10원으로 줄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돈을 막 빌리죠, 은행에서. 이거 빌려서 부동산이랑 주식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랑 주식은 계속 올라요.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빌려서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부동산과 주식이 너무 비이상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 금리를 다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100만 원 빌렸는데 금리가 다시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다시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돈을 다시 받아서 은행에 갚죠. 왜냐면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갚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돈을 뺐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이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91년부터. 그래서 이걸 장기 불황이라 그래. 불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일본의 경제가 몰락하는 과정. 미국이랑 일본이랑 무역 마찰이 심해서 미국이 일본의 수출을 줄이고 본인들의 수출을 늘리고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쫙쫙 빌려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과하게 투자를 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야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다시 은행에 넣어요. 왜냐면 이자 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돈을 빼서 다시 은행에다 갚죠.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에 올랐던 가격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본 장기 불황이 시작이 돼요. 아시겠죠? 일본의 경제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게 일본의 경제 흐름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주요 사건들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연도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안 나와요. 뭐 가끔 몇몇 사건들만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물어본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및 남북 분단 이후로 좀 많이 나라가 힘들었죠. 근데 이승만 정부는 반국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두 차례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합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과 사서울 개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사 시간 때. 아니 근데 못 들어봤겠다. 대부분
내신에서 현대사 진도를 안 나가죠. 거의 일제강점기만 하고 끝나대.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확실히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하랴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국사는 결국 현대사 파트는 진도를 거의 못 나가. 그게 좀 안타깝죠. 현대사도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단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차례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도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으니까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그에 반발해서 근데 본인은 사실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제 부통령마저 그 자유당 이승만 정당 사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려다가 그거를 부정선거를 저지른 게 3.15 부정선거였고 막 깜짝이야. 죄송해요. 로펜이 날라갔네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들통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국적 시위로 이승만이 하야하고요. 장면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 정부가 수립됐던 시기예요. 그런 날 1년 뒤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박정희 군정이라 그래요. 박정희가 군인 신분으로서 잠깐 통치를 했던 시기예요. 뭐 우리 현대사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해보자면 이승만은 48년부터 60년까지 집권합니다. 박정희는 61년부터 79년까지 집권해요. 총 18년. 이승만이 12년. 그래서 박정희는 정권을 한번 해볼게. 61년이면 63년까지 박정희 군정이고요. 79년에 죽었죠. 72년까지 다시 7년 71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63년부터 72년까지를 그냥 박정희 정권 여기 72년부터를 우리가 뭐라 하죠? 유신이라고 해요. 유신. 근데 유신도 6년짜리로 계속 끊어서 가기 때문에 78년에 한 번 더 당선됩니다. 그래서 72년부터 박정희 죽을 때까지가 유신 정권. 그리고 여기가 박정희 군인 신분일 때. 그래서 대충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끊어서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한국사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신 한국사는 동사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 알아만 두세요. 61년부터 19년까지 박정희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63년까지 군인 신분으로 군정을 이끌었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2년만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간인한테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박정희 사람 욕심이란 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박정희가 그럼 63년에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분명 민간인한테 정권을 이양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럼 내가 민간인이 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섭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 때 내세웠던 첫 번째 명분은 경제 개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선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삼선 개헌까지 했는데 이제 겨우겨우 이겨버리는 거야. 마지막 삼선 때 그 71년 대선에서 김대중한테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진짜 온갖 부정 방법을 다 저질러가지고. 근데 막상 이렇게 한 번 더 한다 했는데 이길 보장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헌법을 바꿔서 내가 우주 최강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그래서 72년에 유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됐고 뭐 국회 해산권 그리고 뭐 알죠 여러분? 국회의원의 또 3분의 1은 본인이 임명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국회 해산할 수도 있고 대충 이런 모든 권한을 본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신 반대 시위가 전개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마산에서 전개된 부마 항쟁이에요. 이 유신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죠. 그래서 이병헌 배우님, 그러니까 이상민 배우님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병헌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희준 배우님이 차지철 경호실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김재규 중정부장이랑 차지철 경호실장이랑 권력 다툼이 있었어. 약간 이제 그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서로 아웅다웅 티격태격 했는데, 그때 이희준 배우님의 역할인 차지철 경호실장이 저 부마 항쟁 시위를 보면서 캄보디아에선 600만 명 죽였다. 뭐 가서 탱크 밀고 가서 시원하게 밀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마무시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말로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지철이 부산 마산을 그냥 부산 마산 시민들을 다 죽여버리자. 100만 명 죽여버리면 찍소리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는 부산 사람들, 마산 사람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박정희를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 내 마음은 알 수 없죠. 권력 때문에 죽였는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부마 민주항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결국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탁 쏴서 죽여버립니다. 12.6 사건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피살되고 유신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럼 민주화가 찾아올 줄 알았으나 전두환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죠. 이 영화가 바로 재작년에 엄청 히트쳤던 서울의 봄이에요. 이건 남산의 부장들. 난 그래서 이 두 영화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시간 차고 넘칠 때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 두 영화는 진짜 영화 자체만으로도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재밌습니다. 이 전두환의 리더십은 정말, 전두환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자기 부하들 챙기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부하들이 전두환이 감옥 가는 와중에도 전두환을 지켜줘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 부하들은 정말 끔찍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두환이 신군부를 장악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신헌법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군부 퇴진하고 유신헌법을 폐지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죽자 11.6 사건을 대통령이 죽자 정부의 비상계엄이 선포됐거든요. 이제 계엄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우리 그 12.3 비상계엄 때 이제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철폐해라. 이런 여러 시위가 일어납니다. 신군부가 근데 비상계엄 전국 확대랑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물러납니다. 다만 이때 시위대는 물러갔는데 신군부와 그 전남대학교 교문을 막아서죠. 그리고 이때부터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신군부의 억압에 맞서서 일어난 게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하고 시민군이 조직됐으나 그 계엄군 신군부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도 정권을 장악해서 80년부터 아니지. 전두환이 유신에 한번 8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81년에 그 전에 개헌을 해요. 7년 단임제로 개헌을 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81년부터 87년까지가 전두환 임기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임기가 끝날 때 전두환이 당연히 본인이 81년에 당선될 때도 간선제로 했어요. 3,000명 선거인단 모아놓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제 전두환 임기가 끝날 때쯤 대한민국 시민들이 직선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져요. 이때 전두환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임무가 있대,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걸 4.13 호헌 조치라고 그래요. 헌법을 수호한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간선제 헌법을 고수합니다. 그러자 보니 이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해서 시위가 더 커져요. 그 본격적인 시위를 6월 민주항쟁이라 그래요. 마침내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직선제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직선제가 됐으면 군인인 노태우는 당선이 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다음 대통령 자리는 약속을 했어요. 다만 전두환이 이때 김대중이 망명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김대중 망명을 풉니다. 그리고 그때 또 민주투사 유신 철폐부터 그 전두환 정부에 대항했던 민주투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이랑 김대중이 서로 양보 안 하다가 둘 다 야당으로 나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출마를 해버려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7, 일단 20몇, 23인가? 아니 뭐 대충 25? 여기가 35% 이렇게 차지해요. 이 둘이 단일화 했으면 야당이 당선이 됐겠죠. 그러나 서로 양보 안 하는 와중에 결국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직선제 개헌하면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요. 그 노태우 때부터는 무조건 5년인데 2명이 5년을 다 못 채우고 내려와 버렸죠. 뭐 어쨌든 이 이후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노태우 다음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도 진짜 대통령이 하고 싶었나 봐. 이때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 국회에서는 야당, 민주당 쪽이 많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노태우가 이걸 여소야대라 하죠.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힘듭니다.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당이 되면 그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을 잘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들이 항상 힘들어하는데 노태우가 여소야대 때문에 힘드니까 저기 영삼이랑 김종필한테 가서 김종필도 그 정치계에서 2인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이랑 김종필한테 가서 합당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영삼은 실컷 박정희 때부터 군사정권에 투항했으면서 자기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3당 합당을 해버리죠. 그래서 김영삼, 김종필이 합당을 해버립니다. 이걸 3당 합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김영삼도 노태우랑 같은 정당이 됩니다. 김영삼 그래서 약간 이게 이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고요.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이제 93년부터 98년까지가 김영삼이고요. 98년부터 2003년까지가 김대중인데 여야 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 그래요. 노태우랑 김영삼은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이라 보고요. 평화적 정권 교체. 우리가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때 이승만 정권에서 민주당이 장면 내각으로 정권이 교체되긴 했지만 그때는 4.19 혁명 때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건 아니지만 이때 김대중은 투표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투표로 최초로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여야 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당이 민주당 소속으로 최초로 정권을 교체를 했고요. 평화적으로.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까지 우리나라 현대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얘기만 더 많이 한 것 같은 주요 사건들의 연도 4.19 장면 그리고 유신헌법 제정 5.18 6월 항쟁 김대중 정권
연도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경제 성장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전쟁 직후인데 나라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 우리나라 진짜 가난했죠. 80년대, 90년대까지는 부모님들은 힘든 세대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물자 원조를 그러니까 물자 원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자를 제공해요. 그래서 소비재 공업이라 해서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섬유 이 산업이 발달합니다. 이걸 셋 다 하얗다 그래서 설탕, 밀가루, 목화, 솜 이 세 가지가 전부 하얗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도 해요. 이런 게 발달하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품을 미국이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소비재 공업이 발달했고 농지개혁도 이승만이 추진하죠. 그래서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매입, 유상분배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 이제 박정희가 군정 때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요. 이게 1962년입니다. 이거 연도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 및 기술 그리고 국내 값싼 노동력을 결합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때는 중국 화학 공업을 육성할 기반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공업 중심, 뭐 옷, 신발, 가발, 장난감 이런 걸 위주로 파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해요. 그래도 박정희가 베트남 전쟁 때 파병해서 베트남 전쟁 특수도 좀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고요. 1960년대 말 연 10% 이상 경제 성장률을 달성합니다. 우리 박정희가 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했고요. 철강, 조선, 기계. 다만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살짝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3조 호황이라 그래서 저유가, 기름값도 싸고요. 달러도 싸고 금리도 낮아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편했다고 해요. 사업을 하기에. 그래서 3조 호황 덕에 경제 성장이 지속됐고 첫 무역 흑자가 이때 달성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4대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도 가입을 하고요. 다만 김영삼 정부 말에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외채가 증가하면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오죠. 김영삼 정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어받아서 뭐 부실기업 정리하고요. 외국 자본 유치하고 구조 조정하고 근무위기 운동 같은 걸 실시해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합니다. IMF한테 달러를 빌린 거예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빌린 달러를 갚는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일이었고요. 뭐 근무위 같은 거 해가지고 결국 이거 다 갚았다고 해요. 또 20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가 있었죠. 이거 빅쇼트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그리고 그 위기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잘 넘어갔고요. 또 2016년 세계 경제 11위도 달성하고 한중 자유무역 협정도 2015년에 달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국은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 타이완 보겠습니다. 타이완도 시험에 종종도 아니고 꽤 계속 자주 나와요. 그래서 중요 사건들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좀 정치 발전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타이완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제스가 국공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타이완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장제스가 타이완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계엄이 뭔지 우리 작년이 이것도 재작년이네. 그쵸? 2024년이니까 벌써 2년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흐른 건가요? 세상에 새삼 놀랍네요. 어쨌든 우리 24년 계엄으로 인해서 계엄이 이제 뭔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십 년이야? 대략 38년? 48년? 38년이네. 38년이나 계엄을 지속했대요.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이 일당
지배체제를 수립합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이 정치를 독점하고요.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독재죠, 독재. 오케이? 그냥 그래서 타이완은 그렇게 독재로 가요. 근데 1979년에 가오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수특인가 수완인가 한번 나왔었어. 그래서 이것도 나올만 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대만 타이완에 웨이디라오라는 잡지사가 집회 허가를 신청했는데 타이완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이디라오는 집회를 강행합니다. 이때 타이완 정부가 과잉 진압을 해요. 그리고 시위대를 체포합니다. 이때 타이완 민주운동이 본격화되었고요. 이때 체포된 시위대를 변호한 변호사가 천수이벤이에요. 이 천수이벤이 나중에 민진당 총통으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국민들이 더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고요. 결국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물론 일부 섬을 제외했지만 계엄령이 해제되는데 의의가 있고요. 이때부터 복수 정당제를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총통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요.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천수이벤이라는 인물이 총통에 당선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국민당의 총통들만 당선이 됐고요. 최초로 민주진보당 다른 정당에서 총통이 당선됐기 때문에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00년이고 이 연도 알아야 되고요. 이후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체제가 수립됩니다. 다만 민진당이 부패 사건이 있어서 국민당이 2008년에 재집권하기도 하고요. 민진당 차잉원 총통이 또 2016년에 다시 당선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여기도 양당 체제로.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주요 사건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 성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1950년대 초에는 통화개혁이라든지 긴축재정을 실시했고요. 농지개혁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했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1950년대 국내 시장을 개발하면서 타이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수입 대체 정책을 통해서 경공업을 육성해가지고 수입품을 대체했고요.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다 성장합니다. 또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건설 4개년 계획도 추진을 합니다. 여러 산업에서 경제를 육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965년 미국이 경제 원조를 중단했지만 수출 촉진 정책이랑 베트남 전쟁 특수로서 연 수출 18%를 달성하기도 했대요. 미중 수교 이후에 외교적으로 고립됐으나 외국 자본 유치라든지 제조업 중심 산업을 육성하면서 2000년대까지 두 자리 성장을 유지합니다. 3조 황으로 80년대 타이완도 잘 나갔고요. 다만 90년대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실기업 정리하고 외국 자본 유치하고 규제 철폐를 해서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을 회복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종종 중국과 협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봤고요.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중국 보고 베트남과 북한 이렇게 볼 거예요. 중국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특히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은 그냥 이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종종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도 나오고 나머지 사건들도 연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꼼꼼히 봐둡시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에는 토지개혁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도 분배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답게 주요 산업을 국영화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공업 중심 공업화를 진행하고요. 농업 집단화, 그래서 합작사라는
중국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농민 대부분 합작사에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그 합작사에 가입을 하면 단체로 노동하고 단체로 생산한 걸 단체로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농업과 공업 부분에서 대규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약지 운동을 실시해요. 대약지 운동은 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실시합니다. 전개 부분 보면 농업과 공업을 따로 해요. 농업 부분에선 대규모 수리 관계 사업도 실시해요. 그러니까 그 논에 물 대는 거 대규모로 그러니까 논에 물 대는 걸 관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규모로 중국 전국의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고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추구하고 인민공사를 조직합니다. 인민공사는 위에 합작사랑 비슷한 거예요. 농업 집단화를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집단 노동, 다 같이 노동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농사 짓고 노동 점수제에 의해서 생산물을 분배해요. 좀 기여한 만큼 생산물을 분배하는데 어쨌든 사회주의의 기반은 평등하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좀 그 생산물을 좀 공평하게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토지를 국유화 나갈 걸로 만들죠. 그리고 철강 증산을 위해서 공업 부분에선 철강 증산을 위해서 마을마다 용광로를 제작하고요. 철강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실패로 돌아가요. 대약지 운동은 왜 실패했냐면 우선 자연재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농촌 생산력이 뚝 떨어집니다. 생산량. 그리고 산업 간 불균형이 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업에만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공업에만 치중을 했어요. 산업 불균형 심화되고요. 기술 부족하고 소련도 경제 원조를 중단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약지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덩샤오핑이라든지 류사오치라는 실용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너무 사회주의로만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좀 자본주의의 경제적 요소도 우리가 가져와서 필요한 건 사용하자.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잠시 실격해요. 그리고 이 둘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 일부를 수정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산과 자유시장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때 마오쩌둥이 저 둘은 사회주의를 저버렸다 이러면서 재집권을 합니다. 그때 일으킨 사건이 문화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문화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대약지 운동이 실패한 거죠. 본인이 대약지 운동에 실패하고 실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유사오치랑 덩샤오핑이 다시 해볼게요. 대약지 운동이 실패하면서 마오쩌둥이 정권을 잃었죠. 그리고 류사오치랑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내 자리, 내 정권. 그러니까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실시해서 다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을 주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홍위병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어린 학생들이거든요. 한 20대 학생들 보고 저 류사오치랑 덩샤오핑은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자본주의를 중요시하는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홍위병 보고 저들을 처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이때 류사오치는 숙청당하고요. 덩샤오핑도 정권을 상실하죠. 그리고 중국 전통 문화도 파괴하고요. 뭐 죄 없는 예술인 지식인들도 탄압해. 이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리고 이때 어쨌든 중국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돼요. 잘 모르겠어. 아니 뭐 정권 잡는데 저런 건 왜 없애는 거지? 과하죠, 과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오쩌둥이 반대파를 진짜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정권을 다시 잡은 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대혁명 연도 66년부터 76년까지 알아두시고요. 이 홍위병은 학생들로 구성된 정치운동 조직인데 마오쩌둥이 자기 말 잘 듣는 학생들로 구성한 정치적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마오쩌둥
나쁘게 얘기하면 마오쩌둥 전형 조직이죠. 따까리 조직. 그래서 애들 그냥 마오쩌둥 말이면 다 들어요. 그래서 홍위병이라고 하는 게 여기 홍위병이라는 빨간 명패, 여기 팔뚝에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축구 주장 완장처럼 빨간 완장을 차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자기들 그냥 막 자본주의 주장하는 것 같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뭐 자기 부모도 막 죽인 애들도 있고. 하여튼 이 맹목적인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마오쩌둥이 1976년으로 죽으면서 문화 대혁명은 끝이 나고요.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이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끝나고 누가 집권을 하냐면 덩샤오핑이 집권을 해요. 그러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1978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경제 방침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떻게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흑묘백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 분야, 농업, 공업, 국방, 과학의 현대화를 추진을 해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도 도입을 하고요.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해서 동남 해안에 선전 경제특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 경제특구에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많이 도입하는 산업을 육성을 합니다. 농업 부분에선 인민공사를 해체하고요. 가족 농업으로 전환하고 가족 단위로 농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농업 생산물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시장에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사기업 허용하고 국영기업 민간에 매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90년에 남순 강화라에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남부 경제특구 있죠? 저런 경제특구를 순방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합니다. 이걸 남순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개혁개방 정책 덕분에 중국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기록합니다. 근데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시민들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정치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게天安문 사건이에요. 그래서天安문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공산당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해요. 그래서 정부가 강경 진압합니다.天安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은 국제무역기구 가입하고요. 베이징 올림픽도 개최하고 세계 경제 2위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잘 성장했지만 지금 또 약간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너무 애국주의도 강화하는 약간 단점도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은 이렇게 한눈에 흐름 잘 잡아서 각각의 사건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북한과 베트남 보겠습니다. 북한은 정말 안 나오고요. 베트남은 저희 도이모의 정책만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볼게요.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주체 사상을 표방해서 북한 자주 노선을 전개해요. 1950년대는 김일성이 중공업도 육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돼요. 근데 연안파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내 다른 세력인데 연안파가 김일성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사람들 없애버려요. 간단하죠? 그래서 그걸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내 비판 세력을 소멸시켜요. 그리고 70년대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주석제를 명시하고 주석이 당과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즉 주석의 권한을 압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주석이 누구게요?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이제 남한이 훨씬 잘 사는 게 입증이 됐잖아. 북한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남한을 적으로 삼고 핵무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김치 3대 권력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이제 뭐 핵무기 때문에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요. 이제 김정은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자기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김정은 목숨인 지 얼마 안 남았어. 네, 뇌피셜이에요. 김정은 그 배 보세요, 배. 그 건강이 오래 유지될 몸매입니까?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일단 건강상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본인 후계자를 좀 정한 게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 어린 여자애를 후계자로 삼으면 북한 정권 유지가 될까라는 게 가장 의문이에요. 김정은 본인도 권력 잡을 때 반대 세력이 워낙 많아서 자기 삼촌 막 그 뭐지 뭐 대포로 뭐 총으로 쏴주었나 대포로 쏴주었나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거든요. 여자애가 어린 여자애가 저렇게 어린 여자애가 정권을 잡는데 과연 아무 탈 없이 권력이 넘어갈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시도하기 위해서 91년에 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UN 가입도 했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도 2000년에 개최를 했죠. 그렇습니다. 경제 부분 볼게요. 소련, 중국이 원조를 해줘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공업 생산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영 기업화하고 협동농장, 아까 인민공사랑 비슷해요.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고요. 중국 중심 경제 발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1958년에 추진해요. 그래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력 향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초과의 성과가 있었지만 뭐 열심히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기술과 부족으로 한계가 찾아옵니다. 또 1차 7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했으나 70년대 소련 원조가 중단되고 군사비 지출이 심화되면서 경제가 많이 침체돼요. 이건 좀 시험에 종종 나와요. 하병법이라 그래서 선지로만 나오는데 북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90년대 유엔 동유럽 사회주의도 몰락해 소련도 해체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해요. 이때를 고난의 10년, 뭐 고난의 행군 북한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 그대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줄줄이 죽어요. 정말 많이 죽어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경제 특구를 저기 낮은 선봉 지역에 또 설치도 하고요. 그래서 남한강 교류로 요거는 가끔 선지로 나와요. 98년부터 금강산이죠. 금강산 관광도 시작을 하고 개성공단 산업 전개하는데 전부 다 끊겼어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때 실시했다. 뭐 등등등. 그러나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북한 지금 어렵고요. 대중국 무역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진짜 북한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 있죠? 요거 연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 베트남 볼게요. 베트남 통일 이후에 베트남 전쟁 이후 통일 이후에 베트남 공산당이 보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내전이라든지 중국과 국경 분쟁을 통해서 전쟁을 또 계속 지속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나라 돈을.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하면서 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펼치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결국에 1986년에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자는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해요. 이 도이머이가 베트남어로 쇄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아가자. 그래서 경제 주체를 다양화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경제를 국가가 관리했으면 국가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여러 경제 주체가 경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가고요. 농업 부분에서는 개인 농가의 농지도 대여해주고 농업세도 깎아주고 농업 부분 또 여러 투자를 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쌀 자급 자족에 성공하고요. 세계 3대 쌀 수출국까지 1997년 달성합니다. 그리고 커피 수출도 많이 해요. 베트남 커피 유명하죠. 자본주의 국가 교역, 외국 자본 유치, 공업 발전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중국과도 전쟁 종결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미국과도 관계 개선에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빈부 격차라든지 공직자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그리고 사회주의 노선이랑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고수되죠. 그러나 뭐 점진적으로 정치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이해하고 주요 사건을 암기해 주시고요. 연도 꼭 여러 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연도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여기서 끝인데 우리 동사는 꼭 지역사 문제가 한 문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 우리 또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